요즘 주변에서 거지방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이 단어를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재미로 하는 절약 챌린지 같은 거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경제 구조는 조용하고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지방이란 MZ세대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서로의 지출을 공개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혼내주는 방식으로 절약을 실천하는 문화입니다. 누군가 오늘 충동적으로 카페에서 5,000원짜리 음료 사 마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반성하세요. 그 돈이면 라면 5봉지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며 서로를 경계시키는 방식이죠. 언뜻 보면 그냥 재미있는 놀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처음 접했을 때 웃음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의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몰려오는 경제적 압박 앞에서 스스로 찾아낸 하나의 생존 방식입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MZ세대가 절약에 눈을 떴다, 현명한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문화가 생겨났느냐는 것이죠. 물가는 오르고 월세는 오르고 전기요금도 오르고 외식 한번 하려면 한 끼에 15,000원이 훌쩍 넘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내 월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모이기는커녕 왜인지 매달 통장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 혹시 그 느낌 공감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끼고 커피 한 잔도 참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그 진짜 이유는 개인의 절약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꼭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노입니다. 혹시 YOLO는 기억하시나요? You only live once. 즉,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는 메시지로 한때 젊은 세대의 소비 문화를 지배했던 트렌드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가고 원하는 것을 구매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YOLO의 자리를 요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You only need one. 즉, 꼭 필요한 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철학입니다. 여러 개를 갖는 풍요로움보다 딱 하나로 충분히 살아가는 미니멀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적응해가는 과정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비 양극화입니다. 거지방에서 커피 한 잔도 자책함에 참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같은 세대에서 오마카세나 해외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는 이른바 앰비슈머도 존재합니다. 앰비슈머란 절약과 사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극단적으로 아끼다가 특정 카테고리에서는 과감하게 고가 소비를 하는 방식이죠. 어떻게 같은 시대, 같은 세대 안에 이토록 극단적인 두 가지 소비 형태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 청년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총 3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첫째, 왜 열심히 일하고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실질 소득의 함정에 대해 살펴봅니다. 둘째, 거지방과 요노라는 현상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임을 데이터와 함께 짚어봅니다. 셋째, 청년 세대의 통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주거비와 부채라는 구조적 폭탄의 실체를 밝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월급도 작년보다 조금은 올랐는데 막상 통장을 열어보면 돈이 모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빠듯하게 느껴지는 그 기묘한 감각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숫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실질 소득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한지
그 구조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20대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평균 고작 1.9%입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5.2%씩 소득이 올랐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이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는 동안 20대는 고장난 자전거의 페달을 미친 듯이 밟으며 겨우 수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건 이 자전거, 앞으로도 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올해 월급이 4% 올랐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명목 임금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명목과 실질의 차이입니다. 명목 임금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 자체입니다. 반면 실질 임금은 그 돈으로 실제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 즉 구매력을 뜻합니다. 월급이 4% 올랐어도 우리가 매일 사 먹는 밥값, 매달 내는 월세, 매년 오르는 교통비와 공과금 같은 체감 물가가 그 이상으로 올랐다면 우리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층이 주로 지출하는 항목들, 외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2.8%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까지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쥐어지는 가처분 소득의 구매력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자리를 걷고 있거나 뒤로 미끄러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청년들이 아무리 아껴도 돈이 안 모인다고 느끼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 열심히 하면 언젠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어. 이것이 바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즉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다리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2%에서 43%로 치솟았습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언제 계약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비정규직은 단순히 월급이 적다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퇴직금도 없고 4대 보험 혜택도 불안전하며 경력이 쌓여도 그것이 더 좋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합니다. 예전에는 직장을 옮기면서 연봉을 올리는 이른바 잡호핑, 잡호핑 전략이 유효했지만 지금은 고용의 질 자체가 하락하다 보니 어디로 옮겨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할 여유도, 도전할 기반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현상이 바로 거지방과 요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단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의 절약 트렌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현상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등장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지방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소비 내역을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오늘 점심에 8,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켰습니다. 와 같은 식으로요. 그러면 다른 구성원들이 반성하세요. 그 돈이면 라면 10봉지입니다. 라며 유머 섞인 질책을 보냅니다. 물론 전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독려하는 유머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약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나 혼자만 참는 것 같다는 외로움과 박탈감입니다. SNS에는 화려한 여행 사진, 맛집 방문 인증샷, 맞품 구매 인증이 넘쳐나는데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거지방은 그 외로움을 공동체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같은 상황에서 버티고 있구나. 라는 연대감이 절약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심리적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하나의 디지털 공동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미국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라우드 버제팅, 큰 소리 절약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지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다면 이제는 그것을 하나의 가치관이자 선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거지방도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도입부에서 잠깐 언급했던 요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요로가 유행하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겨라는 메시지로 젊은 세대의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죠.
그 요로의 자리를 이제 요오노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딱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철학입니다. 옷도 한 벌이면 되고 커피도 집에서 내려 마시면 되고 구독 서비스도 하나만 남기고 전부 해지하는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이것을 MZ세대가 현명해졌다,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마치 청년들이 여유롭게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소비하는 삶보다 미니멀한 삶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오르는 물가, 높은 월세, 늘어나는 부채 앞에서 선택의 여지 없이 덜 쓰는 삶으로 밀려난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이것은 성숙한 가치관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조적 압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응해가는 생존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MZ세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소비 양극화입니다. 한쪽에서는 거지방에서 1,000원짜리 커피도 자책하며 아끼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20만원짜리 오마카세를 예약하고 수백만원짜리 명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MB 슈머가 공존합니다. 어떻게 같은 세대 안에 이토록 극단적인 두 집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은 사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같은 2030대라도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거나 이미 자산을 형성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씀씀이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출발선부터 달라진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산으로 더 많은 자산을 만들고 자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실질소득의 함정과 거지방 요노 현상의 구조적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무거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청년 세대의 경제적 순통을 조여오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 바로 주거비와 부채 이야기입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즉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잠자는 공간에 쓰는 돈의 비율이 청년층에서 3.5%에서 9.5%로 약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체 연령 평균은 2.9% 수준인데 청년층만 9.5%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세대에 비해 청년들이 주거비에 훨씬 더 큰 비중을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의 상당 부분이 집주인 통장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거비가 올라가면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육비, 자기개발비, 저축, 투자, 이른바 미래를 위한 투자들이 가장 먼저 삭감됩니다. 실제로 주거비가 2% 상승하면 교육비 지출이 약 0.28%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걸까요? 오늘 잠잘 곳에 월세를 내기 위해 내일 나를 성장시킬 비용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구조입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독립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극단적으로 다가옵니다.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렵고 반지하나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 도전 과제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두 번째 폭탄은 부채입니다. 청년층의 부채 비율이 23%에서 50%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봉 3대 중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젠 Z,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세대에서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신용카드는 지금 돈이 없어도 일단 쓰고 나중에 갚는 카드입니다. 즉 지금 당장 통장에 현금이 부족하니 신용으로 버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채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나 자산 형성을 위한 전략적 부채는 미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 세대의 부채는 그러한 투자형 부채보다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한 생존형 부채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존형 부채는 이자를 낳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로 인해 다시 생활이 빠듯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바닥에 구멍이 난 배에서 물을 퍼내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퍼내도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구멍 자체를 막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거비 폭탄과 부채 폭탄이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한 시뮬레이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수령액이 250만 원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월세 6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1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10만 원, 통신비 7만 원, 그리고 학자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 상환 30만 원. 이것만 더해도 벌써 162만 원이 나갑니다. 남은 돈은 88만 원. 여기서 의복비, 의료비, 경조사비, 자기개발비 등을 조금씩 쓰고 나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상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이 거지방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이들이 커피 한 잔도 자책하며 참는 것이 단순한 유행이나 과민 반응이 아니라는 것,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사치가 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 선택지도 좁아집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청년들의 미래를 조용히 잠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입부에서 거지방이라는 현상을 처음 마주했을 때와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큰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고 아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실질 소득이 정체된 구조적 함정 때문이라는 것. 둘째, 거지방과 요노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청년들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자 우리 사회가 보내는 구조적 경고 신호라는 것. 셋째, 주거비와 부채라는 두 개의 거대한 폭탄이 청년 세대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요즘 청년들이 힘들다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카드값이 나가고 잔액이 조금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을 반복하면서도 정확히 어디서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돈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월 실수령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고정지출,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대출 상환금, 이 합산하면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변동 지출에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직접 숫자로 써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재정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절약 전략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아무리 잘 읽어도 현재 내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고정비용,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층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만약 현재 주거비가 월 가처분 소득의 30%를 넘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주거 지원 제도들이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전세 대출, 공공임대주택 청약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매달 수십만 원의 실질적인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결코 암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실 파악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거지방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절약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삶의 질이 과도하게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반찬 하나라도 더 줄이고 대중교통 대신 걸어다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이는 방식의 절약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정신적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약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아낀 돈을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는 곳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MB 슈머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즉, 소비에서는 극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되 그렇게 아낀 자원을 자신의 소득 구조를 바꾸는 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모은 돈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그 비용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하거나 충동 소비를 줄이고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상금이 3개월치 생활비 수준으로 마련되는 순간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의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내가 가진 능력이나 시간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권합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 작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재능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위 소득 구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시대에서 수입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전략은 수비입니다. 그런데 수비만으로는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맡긴 에너지를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환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경제 뉴스와 정보를 접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 소비 심리 지수 회복세, 고용률 사상 최고 같은 헤드라인을 보면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통장 잔액은 늘지 않고 장 보러 가면 물가는 여전히 비싸고 주변 친구들도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거시경제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미시경제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률이 올라도 그 성과가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률이 높아졌다 해도 그 안에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얼마나 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올랐다 해도 중간값, 즉 중위임금이 얼마인지가 더 현실적인 수치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계층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변화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금리 변동,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 청년 지원 정책 등은 우리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단순히 뉴스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나의 주거비, 나의 부채, 나의 소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정제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이유가 되어 경제 정보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구조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구조를 이해하고 정보를 읽는 눈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그 구조 안에서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아무리 아끼고 노력해도 통장이 채워지지 않아 지치신 분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실질소득의 정체, 폭등한 주거비, 늘어나는 부채는 개인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만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실제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